안녕하세요. 시큐어 노마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보안 이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2달 정도 동안 정말 바빴습니다. 최근 LG와 삼성의 해킹 사고가 발생되면서 랩서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랩서스 해킹 그룹의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실제 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랩서스 해킹 그룹에 대해서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지만 일부 보안 지식이 없을 경우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에 사용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요청해 주시면 PDF로도 공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해킹 그룹을 접해보았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세계적인 이목을 끈 해킹 그룹은 제 기억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유명하지만 삼성전자와 LG까지 해킹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정말 유명해지게 되었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려가면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랩서스는 이제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된 해킹 그룹이지만 현재 랩서스는 보안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해킹 그룹으로 정말 빠르게 인지도를 가져왔습니다. 랩서스 그룹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약 4개월 정도입니다. 세계적인 큰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해킹 시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랩서스 그룹의 기존 해킹 그룹과의 큰 차이점으로는 랜섬웨어 공격을 필수적으로 감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데이터 유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해킹 그룹입니다. 또한 최근에 랜섬웨어 트렌드는 서비스형 랜섬웨어를 주로 하는 공격 그룹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랩서스는 서비스형 랜섬웨어 그룹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서비스형 랜섬웨어를 잘 모르신다면 한번 검색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서비스형 랜섬웨어가 급증하면서 보안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또 하나의 랩서스의 특징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해킹 그룹이 다크웹에 정보를 게시하는 것과는 다르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소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랩서스의 공격 특징에서는 VPN과 MFA를 중점적으로 공략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그들은 모바일 기반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 심 스와핑, 헬프데스크 연락, 직원 메일 접근, 내부 직원 또는 관계자로부터의 계정 구매와 같은 정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VPN 계정을 획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랩서스 해킹 그룹은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멤버 간 해킹 실력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랩서스 해킹 그룹은 2021년 5월 15일에 레이드 포럼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세계 최대 유전 서비스 업체인 슐럼버거로부터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고객과 직원 정보가 포함된 83만 6천 건의 데이터를 이 비트코인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최초로 업로드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현재 랩서스라는 이름이 아닌 APT777 골든피쉬 팀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후 2달 뒤 미국에 위치한 세계적 규모의 게임 개발 및 유통업체인 EA로부터 780GB의 소스 코드를 탈취했다며 자신들의 마지막 협상을 거부할 경우 데이터 유출을 시킬 것이라는 협박 게시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 글에는 자신의 PGP 키를 함께 언급하였는데 마지막에 랩서스라는 현재 팀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레이드 포럼 외에 익스플로이트, XDA 같은 여러 딥 다크웹 포럼에 자신들의 데이터 유출을 홍보한 이력이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랩서스 해킹 그룹은 이때를 기점으로 팀을 본격적으로 셋업을 하고 대형 기업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고 데이터 유출 협박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추구해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후 이들은 2021년 10월 브라질 보건부를 해킹하고 협박을 위해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채팅방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랜섬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랜섬만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금전적 이득이 주 목적이며 일부는 재미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임펄스와 같은 언론사에 대한 데이터 유출에서는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에서 금전적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공격을 수행하기도 하였고 로컬리자와 같은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공격에서는
데이터 유출보다는 홈페이지를 성인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설정한 것으로 보아 그룹 중 일부 멤버는 자신만의 재미를 위해 공격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 피해 기업들이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좋은 평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브라질 보건부 공격 때에 자신들이 제로데이를 사용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고, 이후에도 윈도우즈 커널 드라이버 관련 제로데이를 언급하는 등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룹 내에 어느 정도 실력을 보유한 멤버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채팅방에서 대화할 때는 공지를 위한 랩서스와 그 랩서스 책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랩서스 책 계정의 경우 다양한 닉네임을 통해 각 멤버를 구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텔레그램에서 확인된 또는 언급된 닉네임들이며, 실제 각 닉네임이 멤버별로 할당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채팅을 통해서 2월 14일에는 자신들만의 그 토르 웹사이트를 곧 오픈할 것이라고 PGP 랩서스 해킹 그룹의 정보 유출의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랩서스 공격 그룹은 자신들의 텔레그램에 브라질 보건부에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었다고 21년 12월 10일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와 내부망에 있는 데이터 약 50TB를 탈취하였고 이후 모두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자신들에게 연락할 것을 요청하며 협상용 이메일을 함께 공개하였으며 기자들에게 인터뷰에 대한 요청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변조하였습니다. 이들은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브라질 보건부는 금전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브라질 정부의 다른 홈페이지에 대한 공격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금전에만 오로지 목적이 있으며 충분한 증거와 공개한 내용이 농담이 아니고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도 없다고 다시 한번 언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보건부 웹 시스템인 시스레그에 대한 V센터 권한에 접근 후 스크린샷을 공유하고 센텍스 서스를 포함한 모든 웹사이트에 장애를 유발하였습니다. 3일 뒤인 2021년 12월 13일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공식 성명서를 공개하며 언론에 대한 자신들의 내용을 반박하고 자신들이 AWS, V센터, 시스레그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V센터의 머신과 100TB 이상의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렉서스에 대한 브라질 정부에 대한 공격은 12월 23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21년 12월 31일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멕시코의 통신회사인 아메리카 모바일의 자회사 클레오의 데이터를 탈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브라질 보건부 때와 마찬가지로 유출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였는데, 이들은 수많은 AWS, GitHub, GitLab, XVN, X5 V센터, 그리고 델 EMC 스토리지, 텔레콤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메타웹, WPP와 같은 정보에 접근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로부터 고객정보, 통신인프라, 법정문서, 소스코드, 이메일이 포함된 총 10,000TB에서 10PB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함께 공개한 스크린샷에는 V센터 관리 페이지와 RDP를 통해 접근한 GitLab, 쉐어포인트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협상용 이메일에는 이전 브라질 보건부에서 사용했던 이메일과 동일한 주소를 언급하면서 데이터 삭제를 위해서 소규모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협상을 시도하였습니다. 22년 1월 2일에는 프로토콜 최대 미디어 대기업인 인프레서를 해킹하여 인프레서가 소유하고 있는 프로토콜 최대 TV 채널 SIC와 주간신문 익스프레소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였습니다. 브라질 보건부와 클라우드와는 다르게 텔레그램을 통해 공식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대신 이들은 익스프레소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하였고 국토 익스프레소 SIC의 고객들에게 SMS를 보냈습니다. 또한 AWS로부터 데이터를 탈취하였다고 언급하며 각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협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포르투갈의 경찰은 이번 공격이 피싱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함으로써 해커가 인프레서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한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였지만 이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공개된 내용은 없습니다. 22년 1월 11일에는 라틴 아메리카 및 세계에서 가장 큰 렌터카 업체 중 하나로 로컬리자 렌터카 SA가 현지 시간으로 오전 2시 30분에서 4시 로컬리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포르노 사이트로 리다이렉션 되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2시간 정도 유지되었고, 이후에는 inaccessible due to DNS error 문구가 웹사이트 상에 표시되었으며, 이는 DNS 스푸핑을 통해서 로컬리자의 웹사이트를 공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랩서스는 관련 내용을 자신들의 텔레그램 채널에 공유하며 협박 내용이나 어떠한 데이터 유출과 관련된 내용 없이 그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공격을 수행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보더폰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2022년 2월 7일 밤부터 보더폰 프로토콜 지사에 네트워크 중단 이슈가 발생하였으며, 퍼지, 5G 네트워크, 유선 음성, 텔레비전 SNS 및 음성 및 디지털 응답 서비스와 같은 데이터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받았으며, 고객 데이터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랩서스는 관련 공식 입장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으며 자세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채팅방을 통해 보더폰으로부터 500GB의 중요 정보를 탈취했으며, 보더폰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프로토콜 글로벌 UK에서도 데이터를 탈취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해킹하는데 약 6개월이 소요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2022년 2월 23일에 IT 리소스에 영향을 미친 사이버 보안 사고를 확인하였고,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 전문가를 고용하며 법 집행기관에 알렸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이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랩서스는 2022년 2월 26일 자신들의 텔레그램 채널에 엔비디아의 데이터 1TB의 민감 데이터를 탈취하였지만, 엔비디아가 자신들의 서버를 공격하고 랜섬웨어를 감염시켰다며 엔비디아가 범죄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드라이브 정보와 함께 일부 정보도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된 정보에는 7만 개 이상의 직원 이메일 주소와 NTLM 암호애시 소스코드의 스크린샷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이후에 해킹되어 해킹 커뮤니티 내에서 유포되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공격을 당하자마자 바로 랩서스 측 서버에 반격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많은 분석가들은 아마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 DRM과 같은 파일 암호화 에이전트를 잘못 실행하여 암호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뒤 랩서스는 자신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관련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틀 뒤 텔레그램을 통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고,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빠르게 확보하고 패로도 드라이버, 펌웨어와 같은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 포함된 1TB의 데이터를 탈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팔콘에 대한 문서, 내부 구조와 SDK에 대한 데이터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최신 코드 번호인 GA102, GA104에 대해서 암호화폐 채굴의 성능 제한이 걸려있지 않는 풀 LHR 버전2를 별도로 유저들에게 판매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이때부터 기존 브라질 보건부 때 사용된 이메일과는 다른 이메일이 협상에 사용되었습니다. 성명과 동시에 최초 유출된 데이터의 파트 1을 AWS를 통해서 공개하였는데, 이후에는 파일이 삭제되어 토렌트를 통해 유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에게 유출된 폴더를 빌미로 채굴과 게임 커뮤니티 유저들을 위해 LHR 성능 제한을 모든 30 시리즈에 제거하는 업데이트를 하도록 압박하였습니다. 3월 2일에는 요구사항을 추가하였는데, 엔비디아가 윈도우즈, 맥OS 및 리눅스용 GPU 드라이버를 지금부터 완전히 오픈소스화 시킬 것을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5일 뒤인 금요일에 RTX 3090ti 및 향후 개정판을 포함하여 모든 최신 엔비디아 GPU에 대한 완전한 실리콘 V, VX, VG 확장자를 포함한 그래픽 및 컴퓨터 칩셋 파일을 출시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소스코드가 있기 때문에 우회된 LHR을 최소 100만 달러와 수수료를 합한 금액에 판매하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이 시점부터 랩서스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3일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슈가 가라앉기도 전에 자신들이 삼성전자 최신 모델에 대한 보안과 관련된 소스코드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소스코드를 캡처하여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이틀 뒤인 3월 5일 공식적으로 삼성에 대한 자료를 유출하였습니다. 이들의 성명에는 유출된 자료에 DRM 모듈과 키마스터, 게이트키퍼가 포함된 삼성의 모든 디바이스 상의 트러스존에 대한 트러스트 어플릿 소스코드, 센서와 직접 통신하는 생체 인증 해제 알고리즘, 그리고 최신 삼성의 모든 장치에 대한 부트로드 소스코드 및 퀄컴의 민감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삼성 활성화 서버에
소스코드, 인증, 식별, API,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정 관련된 모든 소스코드 등도 함께 유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된 190GB에 대한 자료를 유출할 때는 토렌트를 사용하였으며 최초 시드 수가 적은 관계로 매우 낮은 속도로 다운로드가 이루어지자 애저 서버 10대 이상을 확보하여 추가 시드를 확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서버는 보다폰으로부터 탈취한 계정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자신들이 삼성의 MAC, IP, MFA 인증을 모두 우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인증 과정에서 취약점이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매우 많다고 답변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2022년 3월 12일 넥서스의 공지방에서 유비소프트에 대한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뉴스를 언급하였습니다. 유비소프트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전날인 3월 11일 유비소프트의 일부 게임, 시스템 및 서비스에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사고를 조사 중이며 예방 차원에서 전사적 차원의 암호를 모두 재설정했다는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과거 보다폰 사고 당시에도 넥서스 그룹은 별다른 내용 없이 언급만 하고 이후 보다폰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유비소프트에 대해서 실제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다폰, 인프레사 등에 대한 데이터 유출 여부를 정하는 텔레그램 투표가 종료된 뒤 채팅방을 통해 곧 LG닷컴에 대한 소스코드를 유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백도어가 아침까지 살아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후 8일 뒤인 3월 20일 넥서스 그룹은 자기들의 공지방에 LG닷컴 직원 및 서비스 계정들의 모든 해시가 포함된 덤프 파일을 유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1년 내 2번이나 해킹하였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LG의 컨퍼런스 데이터도 곧 공개할 것이며 새로운 시서트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이후 채팅방에서 LG에 대한 언급이 지속되었는데 이들은 직원들의 계정이 모두 MFA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몇 년 동안 우회가 가능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이 중에는 RDP 계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공개된 데이터를 보았을 때 실제로 넥서스 그룹은 LG 내부에 상당히 깊숙이 침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프레시아이와 SVN이 저장된 도메인을 공유하였으며 내부 지라 주소 및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지라의 주소도 공개하였습니다. 공지방을 통해 별다른 내용 없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빔과 관련된 소스코드가 포함된 레포지토리 스크린샷을 올린 직후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스크린샷에는 빔과 코타나와 관련된 소스코드 폴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8일 뒤 LG에 대한 데이터 업로드 직후 ms7z.torrent라는 파일이 넥서스 공지방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빙맵스, 코타나의 소스코드라고 언급하며 빙맵의 경우는 90%, 빙과 코타나는 약 45%를 유출했다고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코타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폰 8.1, 마이크로소프트 밴드, 윈도우즈 10용으로 제작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입니다. 덤프가 완벽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이 자고 있을 때 접근 권한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으로는 독일과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의 VPN 계정을 통해 접속할 수 있었으며 접속 당시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접속 후 2번이나 MFA를 다시 등록할 수도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넥서스의 공지방에 LG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데이터가 업로드되고 약 2시간 뒤 몇 장의 스크린샷과 함께 옥타에 대한 슈퍼유저 어드민으로의 접속 화면이라는 내용이 업로드되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옥타의 데이터가 아닌 옥타의 고객에 대한 데이터에 포커싱하고 있으며 스크린샷에 노출된 이메일 주소들은 정지되어도 상관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일부 스크린샷에 의하면 접속에 성공한 계정을 통해 고객들이 계정에 대해서 수정 및 액세스가 가능해 보이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옥타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2022년 1월에 서드파티 고객 지원 엔지니어의 계정에 대한 침투 시도가 있었지만 이는 실패되었고 혹시나 악용되더라도 지원 계정의 액세스 권한은 제한되어 계정 생성 및 데이터베이스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넥서스는 공지방을 통해 옥타의 공식 입장에 정면 반박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95%에 달하는 클라이언트의 암호 및 MFA를 재설정할 수 있는 슈퍼유저의 포털에 로그인하였으며 옥타의 직원이 고객 데이터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포렌식 회사를 고용하고 제대로 된 분석 리포트를 공개해야 하며 옥타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내부 보안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최근 지진에 대해 김 제터 기자가
옥타의 CSO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366개의 옥타 고객사가 이번 사고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최초 CEO의 공식 성명문과는 달리 꽤 영향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는 데이터 탈취 후 공개한 기업 외에도 다양한 기업 및 조직이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렉서스 멤버에 대한 추적된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13일 렉서스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화이트 유저를 언급하였으며 사적인 내용은 해당 계정을 통해 얘기하라며 안내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렉서스 공격그룹은 레이디 포럼에 올라온 게시글 링크를 첨부하며 해당 글은 자신이 올린 글이 아니며 현재 텔레그램 채널 외에는 다른 포럼이나 채널에서 활동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2년 1월 5일 렉서스 공격그룹이 독시빈 웹사이트로부터 탈취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텔레그램 채널에 업로드하였는데 이때 화이트 개인 사정에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1월 6일 웹서스 공격그룹은 화이트 독시빈과 더 이상 관련이 없으며 알렉산더의 새로운 계정은 시그마 펀드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022년 1월 8일 독시빈의 빌리라는 유저가 화이트에 대해서 폭로하는 내용의 데이터 및 텍스트를 독시빈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위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 화면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화이트 독시빈 계정에 들어가면 사진 2장과 독시빈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독시빈 관리자와 불화를 겪은 화이트가 자신의 패스워드가 노출되어 텔레그램 계정이 탈취된 것으로 추정되며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신상 정보가 완전히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일은 화이트가 렉서스 공격그룹의 멤버이며 영국의 캐들리턴에 거주하고 있는 2005년 2월 19일생, 즉 16살인 아리온 펄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가명으로는 알렉산더 파블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 시그마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화이트의 딥 다크웹 포럼 프로필 정보를 조사한 결과 2018년 2월부터 꾸준히 딥 다크웹 포럼에서 활동한 유저로 확인되었고 지속적으로 제로데이 및 서버 인프라 등을 구매해왔으며 이 정보를 기반으로 렉서스 활동을 수행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렉서스 활동을 통해 터득한 이유와 보자폰 정보를 이용하여 심스왑을 해줌으로써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거 텔레그램 계정이 탈취되어 새로운 계정으로 다시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탈취된 계정은 기존 화이트에서 독시빈 관리자에 의해 화이트 독시빈으로 변경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렉서스 그룹은 기존에 사용하던 화이트 계정이 더 이상 자신들과 관련이 없으며 무시하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신상이 공개된 화이트 유저는 현재도 렉서스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외 2022년 1월 31일 위 내용과 별개로는 레디오 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렉서스 유저는 렉서스 공격 그룹과 관련 없는 스캠 유저라고 현재 언급되고 있습니다. 렉서스 공격 그룹은 다양한 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대부분 렉서스 텔레그램과 레이드 포럼에서 많은 활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각 포럼별로 대부분 렉서스의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포럼에서는 퍼시3와 같은 다른 계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레이드 포럼의 스캐머는 자신들의 계정이 아니라고 텔레그램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포럼에 렉서스와 퍼시3의 계정으로 정보 유출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스캐머 계정으로 정보 유출은 있었으나 렉서스에서는 현재 부인하고 있습니다. 렉서스 그룹 멤버 중 화이트라는 유저는 독시빈에서 활동이 포착되었으며 디도스샵 그리고 비치베이스라는 유저명으로 딥 다크웹 포럼상에서 유출 정보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활동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2018년부터 꾸준히 딥 다크웹 포럼 활동을 하였으며 일부 계정이 최근까지도 활동 이력이 존재하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닉네임에 아리온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패턴도 현재 발견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한 렉서스 공격 그룹이 TTP 및 각 피해 기업이 발표한 공지사항과 렉서스 그룹이 직접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TTP를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소스 디벨롭먼트 관점에서는 가상 사설 서버 제공업체에서 작동하는 전용 인프라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공격에 노드 VPN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드 VPN이 파나마법을 적용받는 국가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고 파나마법에서는 사이버 해킹에 대한 로그를 저장하는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격 그룹들이
파나마에 토대를 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니셜 액세스 및 퍼시스턴트 관점에서는 지금 공격 그룹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 세션 토큰을 얻기 위해 앞서 예전에는 크리덴셜 스틸러를 유포를 하거나 또는 디웹이나 다크웹에서 여러 자격 증명 및 세션 토큰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공격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할 수 있는 자격 증명이나 MFA에 대한 부분을 정말 많은 부분 신경 쓰는 게 좀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상 조직의 직원에게도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그런 형태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된 자격 증명에 대해서도 공개 코드 저장소로 검색을 한다거나 추가 크리덴셜을 확보해서 2차 인증 또는 암호 복구 기능을 통해서 MFA를 우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들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스와핑도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심스와핑 공격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 전화 기반의 MFA 인증도 우회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랩서스 그룹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제로데이를 통한 침투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레코네센스와 프리빌리지 에스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찰 및 권한 상승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다른 공격과 마찬가지로 AD를 이용해서 모든 사용자 그룹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도 하고 쉐어포인트, 컴플런스, 그리고 이제 지라 같은 문제 추적이나 협업 솔루션이죠. 그리고 깃랩이나 깃허브 같은 코드 저장소,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팀즈와 슬랙과 같은 이런 협업 채널을 통해서 어떤 사용자가 있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라나 깃랩, 컴플런스 같은 데는 패치되지 않은 취약점들이 여러 가지 사전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서버에서 패치되지 않은 취약점을 악용한 케이스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사회공학적인 부분도 많이들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헬프데스크 직원에게 복구를 시도한다거나 또는 전화를 한다거나 사전에 알려져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회공학적인 공격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거는 피해 기업에 대한 어떤 계정 또는 권한 상승 그리고 MFA를 우회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펜스 이비전과 크리덴셜 액세스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요. 침투한 기업으로부터 정상 인증서를 탈취하고 악성 코드 설명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상 인증서를 탈취해서 악성 코드 설명에 이용했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탐지해서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NTDS 데이터베이스를 덤프해서 도메인 크리덴셜을 탈취하는 행위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NTDS DNS를 덤프해서 보통 이용하는 게 미미카츠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 안에서 계정에 관련된 패치 정보를 뽑아내고 있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피해 대상의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새로운 가상 머신을 생성한다거나 클라우드 인스턴스의 글로벌 관리자 계정을 만들고 설정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계정에 접근을 하고 그리고 방어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익스필트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조직의 VPN이나 Azure AD 조인에 조인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그래서 중요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이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에 많은 해킹 그룹들은 AD에 대한 조인된 시스템에서 정보를 유출한 다음에 랜섬웨어에 감염을 시키는 그런 행위도 했었는데 이번 랩소스 같은 경우에는 정보만 다운로드하고 별도 랜섬웨어에 감염을 시키지 않는 걸로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례에서 볼 수 있는 피해 기업에 대한 어떤 임팩은 결국에는 자금을 탈취당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당연히 중요 데이터가 탈취되고 공개적으로 유출된 그리고 심지어 토렌트로도 유출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피해 기업들은 피싱 메일이나 SMS를 발송하는 그런 행위도 했었고 클라우드 내부 시스템의 중요한 어떤 리소스를 삭제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례에서도 홈페이지 변조를 통해서 해킹 사실을 유포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탈취한 데이터에 대한 유출 방지를 위한 몸값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서 별도 다른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었고 서비스에 대한 일시 장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결과는
기본적으로는 그 APT 공격을 수행하는 모든 해킹 그룹이 수행하는 그런 행위들을 전부 다 하긴 하였는데, 이번 레서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해킹 그룹이 암호화를 해서 어떤 그 복호화에 대한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격했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는 거에 비해서, 랩서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킹을 해서 그 협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로 데이터 유출에 정말 포커싱을 맞춰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결론입니다. 아직 그 랩서스 공격 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TTP가 충분히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그룹의 실제 계절 숙련도나 해킹 수준은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낮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침투 기업 내 탈취 대상이 되는 자산과 이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론이 이 그룹 내에 내부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랩서스가 공개한 스크린샷 및 채팅 기록에는 유효한 VPN, RDP, AWS 및 Azure 등의 크레덴셜을 통해 접속을 하는 경우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된 취약한 서버와 유출된 크레덴셜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가 약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앞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가능성이 높고, 각 기업에서는 해당 공격 그룹에 대한 지속적인 인텔리전스 수집 및 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마치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랩서스 공격 그룹은 지금 계정 유출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계정을 확보해서 해당 기업에 대해 로그인을 한 다음에 정보를 유출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에 대한 관리가 무조건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MFA를 우회한 사례가 보이고는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MFA를 사용 안 할 수는 없습니다. MFA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 MFA를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 그룹이 결국에는 계정을 확보하고 MFA를 우회하기 위해서 사회공학적인 방법으로 계정 유출을 하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고, 사회공학적인 방법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거는 보안 인식 교육이 되겠죠. 그런 거를 통해서 계정이 탈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계정이 만약에 탈취가 되더라도 그 피해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정에 대한 권한을 최소 권한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이 적절한 권한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그리고 계정에 대해서 로그 기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여러 개를 적어 놓기는 있지만 랩소스 해킹 그룹은 거의 다 이제 계정을 외부에서 사던 탈취하던 획득하던, 어쨌든 계정을 가지고 지금 로그인을 하는 게 아주 명확하게 그런 형태로만 지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계정에 대한 관리를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공개 가능한 내용을 기반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내부 자료는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TI 정보는 공유드릴 수 없었습니다.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전달드렸으며 S2W 탄론의 자료에 기반했습니다. 랩서스 해킹 그룹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